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대건축과 한국건축사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축은 전환기 건축과 오늘날의 건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전환기 건축 부분은 거의 시험이 출제 유형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 오늘날의 이 현대 건축은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레이트 모더니즘 두 가지 후기 근대주의하고 탈근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고요. 상징성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이 공간의 모호성을 두고 있죠. 모호성 개념하고 이 공간의 애매모호, 이런 중첩적인 측면에 모호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성을 두고 있습니다. 복합성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런 모호성이나 이런 공간의 이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현대 양식의 조합적인 측면을 띠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거와 현대의 보통 복합적인 조합에서 현대 양식의 현대 양식, 과거 양식하고 현대 양식의 이 조합적인 측면, 양식의 조합,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간략히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근대주의와 그래서 후기 근대주의, 그 다음에 두 가지적인 측면을, 그래서 레이트 모더니즘과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해 두시면 되는데, 레이트 모더니즘의 특성적인 측면은 어떤 특성을 띠는가 하면, 얘는 기계미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레이트 모더니즘은 기계미학이다. 그래서 규격화, 표준화, 공업을 우리가 해서 건축 부재를 빵빵 찍어내는 형태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트 모더니즘은 기계미학적인 측면을 띠고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봐두실 것이 구조의 왜곡과 표피를 굉장히 강조했죠. 구조의 왜곡과 이 표피 건축을 해서 표피를 강조한 거죠. 이 표피의 강조. 그래서 보통 이 표피 건축을 많이 한 것이 바로 레이트 모더니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 레이트 모더니즘을 정확히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는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요.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벤출이나 찰스 모, 마이클 그레이비슨, 로버트 스틴, 필립스 존스, 이런 애들이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작가들이고요. 유럽은 알도로시나 한스 홀라이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후기 근대주의인 레이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특징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규격화, 표준화, 공업화, 극단적으로 분절된 건축 부재의 사용이라든지 유리나 금속 판호서 건물을 피복함으로써 구조의 왜곡과 표피를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장식이 배지는 기하학적 형태의 건물의 자체의 단순성을 표현했다는 것이 보통 레이트 모더니즘. 그래서 간단히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서는 거기에 시즈 벨리라든지 케빈 로시, IM 페이,
리차드 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레이트 모더니즘의 자 미국 작가들이고, 그다음에 유럽 작가는 뭐 거기서 보시면 노만 포스터, 리차드 로저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이트 모더니즘의 작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건축에서는 거기 보시면 뭐 대중주의 건축이다, 신합리주의 건축, 그리고 지역주의 건축과 신공업 기술주의 건축과 해체주의 건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건축에 해당되면서 특성을 뭐 간단히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서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뭐 좀 깊숙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혹시 해체주의 건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놓아 보십시오.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와 작품들 중에서는 자 월트 그르피우스, 자 보통 바우하우스의 창시자죠. 초대 교장이 바로 월트 그르피우스인데, 자 월트 그르피우스는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중에서 이제 좀 봐둬야 될 작품들은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유리 커튼을 자 현대 건축의 최초로 도입한 자 니언의 그 개념 한번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카르스루의 다름슈타트의 4층 집합주택 그 정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스 반데로의, 자, 이 미스 반데로는, 거기 주장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둬야 되겠죠? 미스 반데로에서 적을수록 풍부하다. 그래서 보다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다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미스 반데로이고, 작품으로서는, 유리 마철루기하게는 전원주택, 이런 대표적인 거 알아두고, 어떻게 타켄하트 주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르꼬르비제. 르꼬르비제는 자, 시험에 자주 등장될 수밖에 없는 작가죠. 꼬르비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이 꼬르비제가 보통 한 주장이 꼬르비제의 주장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하라고. 꼬르비제. 그래서 르 꼬르비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작가의 건축가의 주장적인 측면, 주장은 보통 이런 주장을 했었죠.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기계이다. 주택은 자 거주하기 위한 기계이다를 주장했죠. 기계이다를 주장한 것이 꼬르비제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거기 자, 그래서 대표 사보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자, 거기 보시면 도미노 건축이나 론상교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꼬르비제 5대, 자, 그래서 현대 건축 5원칙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현대 건축의 5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꼭 해 놓으셔요. 현대 건축의 5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필로티를 우리가 했었죠. 필로티. 자,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살지 않는 공간에서 기둥이나 이런 벽으로 밑에 하부 공간을 구성해 놓은 거죠. 필로티하고. 그 다음에 옥상정원 개념. 그리고 자, 자유로운 평면과 자유로운 인면이 거기에 해당되죠. 예. 자유로운 평면과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인면 개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수평띠 창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자, 현대 건축의 자, 꼬르비제 5원칙. 이거는 자주 시험에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꼭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저런 정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스승이 루이스 설리반이죠. 밑에 5번에 나오는 루이스 설리반이고, 그래서 사무실 보면서 유기적 건축 원리를 흡수한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 벽돌, 재료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추구한 사람이 자, 프랭크 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주인 그래서 칸카이스 히콕스의 저택 개념하고 그 다음에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구겐하임 미술관. 그리고 루이스 설리반에 대해서는 자, 주장을 조금 정리해 오면 되죠. 루이스 설리반은 자, 루이스 설리반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자,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루이스 설리반이 주장한 것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주장을 한 것이 루이스 설리반이죠. 그래서 주장 내용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용어 해설 부분, 해놨는데, 용어 해설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한국 건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건축사. 자, 그래서 이 한국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건축사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건축사가 안 나왔을 때는 서양 건축사가 두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서양 건축사하고 한국 건축사하고 둘 합쳐서 건축사가 두 문제 배분되는 것은 요새 흐름이 건축사를 아마 두 문제를 배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건축사 전체를 갖다가. 그래서 서양 건축사가 두 문제 배분이 되면 한국 건축사는 한 문제도 배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서양 건축사 위주로 하시면서 한국 건축사는 간략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가장 기본인 것만. 그래서 특히 한국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는 지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그리고 공포 형식 이런 위주로 해서 접근해 주는 게 편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한국 건축의 이해에 대해서 한국 건축사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국 건축사. 책 한 권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이 한국 건축사에서 이제 그 한국 건축의 특성에서 이제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여기 나오겠죠. 예, 구조적 특성. 자, 간략히 정리하시고요. 구조적 특성. 구조적 특성에서 보시면 그래서 한국은 거의 목조 가구식 구조를 목조를 많이 쓰고 있죠. 예. 자, 구조의 특징이 목구조였죠. 목구조이면서 목구조가 이제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잖아요. 가구식 구조. 자, 가구처럼 짜 맞춘 형태, 이음이나 맞춤을 통해서 맞춘 형태로 갔습니다. 이 목구조라는 점, 그리고 가구식 구조였다는 것, 구조의 특성이. 자, 그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자, 옛날에, 아낙네들이 독을 그냥 머리 이고 가니까 아팠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또아리를 두르고 이렇게 두르는 것처럼, 우리 기둥 위에 바로 이 하중이 가해지면, 자, 하중을 분배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중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 또아리처럼 해서 하는 게 우리가 기둥 윗부분에 이제 공포구조를 쓴 거죠? 공포구조. 하중 분배로 해서 기둥, 공포구조를 썼죠. 그래서 이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주심포시 양식이다, 다포식이다, 절충식이다, 입공식이다, 이런 공포적인 측면에 자, 우리가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래서 주심포식, 다포식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입공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구조가 발달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포는 주심포식부터 해서 주심포 다포식,
또는 절충식, 뭐 입공식 이런 것들이죠. 입공식 이런 공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심포식 다포식에서 이런 대표적인 공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형과 의장적 특성에서는 뭐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죠. 인공적으로 우리가 뭐 꾸미는 형태를 하지 않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정원이나 이런 걸 둬가지고 내부에다가 인공적으로 막 꾸몄는데 우리나라는 자연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을 딱 열게 되면 여닫이 문을 딱 열었을 때 밖이 쫙 보였죠. 예, 그런 형태, 자연과의 이 조화 형태를 우리가 했고, 그리고 특히 자연과 조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풍수지리를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 자연과 조화 형태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척도로서 지나치게 장대한 위압감을 주지 않는 규모로 축제죠. 굉장히 규모가 큰 건물은 아니었다. 조선 거는, 우리 한국 것들은. 그래서 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규모 형태가 없죠. 그럼 외국은 엄청난 대규모 형태로 지어지는데 우리나라 건축은 대규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척도에 맞게끔 이제 친근감을 주는 그런 크기로 이제 발달되었고, 그다음에 착시 이제 보정기포로서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더 많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배헐림, 엔타시스는 뭐 외국만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사용했죠. 그래서 외국 자 그런 개념은 뭐 안헐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 착시 교정법은 더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시고 공간의 특성은 보통 비대칭형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칭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비대칭형 형태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절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가람 형태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산에 오래된 절은 별로 안 남아 있고, 보통 되다 보니까 특히 조선 시대의 이 절 사찰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 불교를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썼다 보니까 산에 산지가람 형태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비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건축하다 살다 보니까 저기 산 구석구석 막 골짜기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산지가람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이 비대칭성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위계성은 내부 공간하고 외부 공간을 각각의 기능과 용도를 위해서 위계성을 뒀죠. 그래서 보통 공간을 따로따로 이렇게 뒀습니다. 안채하고 사랑채는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위계성을 좀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 주공과 부공의 상호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연속성을 우리가 띠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 한국 건축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국 목조 건축의 구성 요소적인 측면에서 기단과 초석과 관련돼서 해놨는데, 자, 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혹시나 조금 정리하실 거는 뭐 저런 부분을 우리가 뭐 기단은 거기 보시면 간단히 한번 정리만 해두시고요. 삼국시에도 조선시대 모든 건축에 사용된 게 이 기단 부분인데 밑에 부분이죠. 쌓아올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밑에 부분을 기단을 짓고 나가지고 건물 딱 하면 기단 밑에 있죠? 기단이 있고, 그러면 기단 위에 보통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저기겠죠? 기둥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 그러면 기단 위에다가 이제 초석을 갖다 설치하죠? 이 돌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석. 너무 크게겠나? 그래서 이 초석을 갖다 대고, 근데 이 초석이 자연 그대로의 돌을 쓰게 되면, 자, 이 기둥이, 요거 이제 초석 위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기둥이 오는데. 자, 이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 초석이 예를 들어서, 막 돌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생긴, 자연 그대로 돌을 갖다 딱 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둥의 하부를 갖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해가 딱 세우면 이동을 잘 안 하겠죠. 그래서 그 그랭이질이라 하죠. 그랭이질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는 한번 알아두죠. 그래서 기둥을 자 미끄러지거나 이런 걸 말해서 자 밑에 돌 생긴 형상으로 그대로 자 이 기둥의 밑부분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일을 갖다가
거랭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랭이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거랭이질은 자, 이 밑에 생긴 초석의 돌 모양 그대로 기둥의 하부를 자, 이 절단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거. 이것을 거랭이질입니다. 그래서 요 거랭이질의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기둥을 이제 뭐 단면 형태요, 단면 형상에 분류했을 때는 원주하고 각주로 하죠. 그래서 원형은, 그래서 단면 형태, 기둥을 이제 나눌 때, 단면 형태로 나눴을 때, 단면 형태로 나누면 원주하고, 우리가 각주, 사각형 형태를 각주라고 하죠. 원주. 근데 우리나라는 사찰에 궁궐 같은 데를 보면 거의, 궁궐 이런 데는 거의 이걸 썼죠. 원주나, 사찰 이런 데는 원주를 거의 많이 썼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원주는 사찰이나 이런 궁궐 같은 데, 궁궐이나 이런 사찰에서는 거의 원주 형태를 많이 썼어요. 규모를 좀 크게 짓다 보니까 이 원주를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 뭐 내진주, 외진주. 그래서 보통 안쪽에, 건물의 안쪽에 위치했느냐, 외부에 위치했느냐, 바깥쪽에 위치했느냐에 대해서 내진주, 외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우주, 할주가 있죠. 그래서 모서리에 기둥에 받치는 걸 우주라고 하고,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끝부분, 모서리 부분이죠. 그래서 건물이 있을 때, 자, 처마가 여기 나갈 때 이걸 받치기 위해서 이 끝부분이죠. 여기에. 양쪽. 여기가 우주죠. 우주. 사기에 있는 거, 모서리. 여기가 우주가 됩니다. 우주. 우주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간략히, 이제, 그래서, 우주하고 할주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를 좀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평주하고 고주죠. 그럼 평주는 바깥쪽 부분에, 외진주 형태가 거의 저거라고 보면 되죠. 평주 형태로 설계된다 보면 되고, 그래서 내진주 건물 안쪽에 있으니까 보통 이 고주가 많이 설계된다 보면 되죠. 그래서 평주하고 고주로 나온다. 높이에 따라서는 평주와 고주. 그래서 단면 형태에 따라서는 원주와 각주. 그리고 위치에 따라 내진주, 외진주, 그리고 우주, 할주. 그리고 자, 높이에 따라서 평주하고 고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주하고 동자주도 있고요. 그래서 태주는 평주보다 낮은 기로 뒷간이죠. 뒷간이네 이런 데 사용된 것이 자, 우리가 태주고요. 일반 건물에 사용한 거 뒷간 쪽에. 그리고 동자주는 대들보나 종보 위에 올리는 짧은 기둥을 동자주. 그래서 우리가 저거라고 하면 돼요. 동자성도 작은 스님을 보통 동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자주 이렇게 나눠집니다. 간략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기둥에 이제 정하는 의장법으로 베흘림 엔타시스하고 미널림, 기소선, 안솔림 이쪽 이 네 가지가 자, 일반적으로 착시 교정사 우리가 적용됐던 기법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베흘림은 기둥에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밑에 그림 그리는 거 보시면 되죠. 이것이 베흘림 엔타시스고요. 자, 미널림은 자, 위에가 작아지고 아래가 커야지 좀 안정적인 느낌이 되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미널림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소섬은 자, 끝부분이죠. 자, 끝부분을 갖다 기둥의 모서리, 그러면 기둥 모서리 여기가 우주라겠죠. 우주 부분이 약간 짙게 올려주는 것이 기소섬이고요. 우주 부분을 조금 부분을 짙게 올려준 게 바로 기소섬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이제 일반인은 바깥으로 넘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기둥을 안쪽으로 해서 막 모서리 부분을 안솔림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비원주의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그래서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둥에 적용된 의장 기법이 네 가지가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공포는 저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공포, 네 번째 그 공포는, 자, 위에가 이겁니다. 지무토의 하중을 갖다가 분산하죠. 기둥의 머리 부분에,
자, 이 장식 겸해서 이제 의장적 개념 겸하면서 이렇게 설치해 준 것이 공포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죠. 이것이 공포가 됩니다. 보시고, 그래서 공포는 일반적으로 주심보식이 보통 송나라에서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에서 이 주심보식이 전래대가 우리 고려 역사상 고려 중기 때 송나라였죠. 예, 송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송나라에서 전해진 것이 바로 주심보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그래서 기둥에 기둥 머리 위에만 공포를 배치한 것이 주심보식 되죠. 예, 기둥 중심 위에만 주심보시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직선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주심보식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간략히 이제 비교해서 이 다포 양식하고 다포식하고는 간략히 뭐 비교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주심보식은 기둥 상부에만 공포가 배치되죠. 공포의 배치가. 그래서 이 공포 배치가 이거는 기둥 상부에만 한 거죠. 기둥 상부. 그래서 기둥 상부만 공포 배치한 것이 주심보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기둥에도 설치되지만 기둥 상부에도 이 공포가 배치되고요.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배치되는 거죠. 공포가 배치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포식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가 화려하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심보식은 이거는 송나라에서 전해진 거고, 송나라 이제 송나라 다음에 있는 것이 원나라죠. 그래서 이게 원나라에서 전해진 거죠. 다포식이. 그래서 개념이 약간 차이가 돼요. 전해진 나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심보식하고 이 다포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주심보식은 고려 중기 때 많이 이루어졌죠. 고려 중기적인 측면이고, 근데 이것이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원나라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개념이 그 시기가 약간 이게 빠르죠. 주심보식이 빠르고 얘가 약간 느리게 됩니다. 다포식이 좀 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특징이 직선적이죠. 직선적인 측면에 비해서 공포가 약간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포가 약간 곡선적인 공포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곡선적이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상호 비교해서 얘가 공포 양식은 좀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하고요. 예. 단순한 반면에 이 다포식은 보통 장식적이면서 약간 화려한 느낌을 줘. 장식적이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죠. 화려합니다. 느낌을 주는 것이 다포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주심보식 건물하고 그다음에 다포식 건물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옛날에 보통 부석사 무량수전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동종사 극락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자, 그래서 주심보식을 외우시고 다포식을 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심보식을 완벽히 외워 놓으십시오. 예,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강릉의 객사문,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다포식들은 뭐 많죠. 그래서 황해대 시문사의 그래서 웅진전이나 또는 서울 경북구의 건정전이나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이 다포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주심보식을 우리가 해당되는 것을 암기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공양식에 대해서
자, 보통 입공 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포 양식을 만든 것이 입공 양식이죠. 독자적 양식. 얘들은 독자적 개념은 아니죠. 송나라나 원나라에서 전해져서 우리가 했던 경우 입공 양식이 보통 우리나라 독자적인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심보이스 양식이 단순화된 것이 입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날개처럼 생긴 입공을 새 날개처럼 만들었다 해서 보통 입공식이라고 칭해진 거고요. 그래서 강릉 오죽헌이라든지 경북궁의 경해로 이런 게 대표적이죠. 썰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외우십시오. 입공 양식에서는. 그래서 강릉의 오죽헌, 강릉 가면 오죽헌 많이 가잖아요. 강릉 오죽헌 개념과 그다음에 경북궁의 경해로가 입공식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절충 양식은 보통 이 절충이죠. 이 주심보하고 다포의 절충 형태입니다. 입공의 절충이 아니라 절충은 요거하고 요거의 절충이죠. 그래서 절충식의 공포가 나오는 겁니다. 절충식. 그래서 이 절충식은 우리가 평양보통문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죠. 평양보통문. 이 보통문이 절충식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지붕이 나오는데, 지붕은 뒤에서 또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뒤쪽에서.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의 종류에, 그래서 맞배의 지붕 나오죠? 맞배의 지붕이 바로 박공입니다. 박공이고, 그 다음에 털짝 지붕이 합각 지붕입니다. 합각. 그래서, 맞배가, 그림에서 한번 같이 써놓으시면, 그래서 박공이고, 맞배 지붕이 박공. 그리고, 팔짝 지붕이 합각 지붕입니다. 그리고 우진각 지붕이 모임 지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건물들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진각 지붕이 모임 지붕, 서울 남대문, 창덕궁의 도남문, 대표적인 건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합각 지붕의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 대웅전이나 창경궁의 건정전, 그리고, 실수했습니다. 창경궁의 건정전이 아니죠. 경복궁의 건정전,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이 바로 팔각 지붕 또는 합각이라 하죠. 팔각 지붕을 보통 합각 지붕이라 하죠. 합각 지붕. 그래서 이 부석사 무량수전이 대표적이죠. 부석사 무량수전. 그래서 저도 이 부석사 무량수전 기하 한 장까지 다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팔각 지붕이 합각 지붕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박공 지붕은 수덕사 대웅전이나 아니면 봉정사 극락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맞배 지붕을 박공이라 하죠. 박공 지붕.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통 지붕이 이렇게 경사진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경사진 거 아닙니까? 지붕이. 그래서 지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양측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거. 양측, 요쪽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박공지붕이라 해가지고, 박공지붕.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를 갖다 이렇게, 여기 너를 대거든. 그래서 이걸 보통 박공너리라고 하거든. 널대면. 너를 대서 이렇게 하면, 이거 박공너리라고 합니다. 이게 박공지붕이라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불교 건축에 의해서, 가람의 형태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평지가람, 산지가람,
탑의 배치에 1탑식 가람과 2타식 가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탁식 가람 배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1탑식, 2타식, 그리고 무탑식. 그래서 1탑식 가람 배치 대표적인 것이 자, 부여 정림사지나 경주의 항릉사지나 부여 군설이사지나 보온의 법주사가 자, 이 1탑식 가람 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사에 가면 딱 들어가면 목청으로 되어 있죠. 좀 수리 다 됐나 모르죠. 수리하고 있을 건데. 자, 그런 탑의 배치가 1탑식 가람 배치가 있습니다. 1탑식. 그래서 1탑식 가람 배치에 대해서는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탑을 갖다가 그 중심에다가 이렇게 쭉 배치했죠. 금당하고 중문탑 이런 것을 일렬로 해서 중심에다 딱 배치하는 것이 보통 1탑식 가람 배치인데 보통 백제시대 때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탑식 가람 배치가 통일신라부터 시작된 2탑식 가람 배치죠. 그래서 탑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뭐 수학여행 하면 자주 가봤던데 자 경주의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있죠. 그래서 이 2탑식 가람 배치 대표형이 자 불국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실상사나 그래서 대표형은 경주의 불국사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 2탑식 가람 배치. 그 다음에 이제 무탑식 가람 배치가 뭐 강화의 전등사가 대표적이죠. 영천의 은혜사라든지 이런 것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풍수지리설과 선종의 유행으로 형성된 배치법으로서 탑의 중요도가 없어졌을 때의 것이 무탑식 가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특히 보통 그리고 평지의 가람하고 산지의 가람 보통 고려시대까지는 보통 평지의 가람이 선행이 되다가 산지 가람이 된 것이 보통 조선시대 와서 산지 가람 형태가 많이 되죠. 승부를 억불 정책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건축적인 측면은 뭐 너무 많죠.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가끔 뭐 신라시대 이럴 때까지는 거의 하지 마시고요. 저기서부터 보시면 된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은 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해서 그래서 다 하시면 뭐 너무 범위가 확정되니까 그래서 고려시대 건축부터 보십시오. 이거는 고려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 다시 또 나오죠. 고려시대 이제 공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주심보시, 답보시 이런 거 썼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송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이 주심보시기 해서 고려 중기부터 쓴 것이 주심보시고 공포를 썼죠. 답보시기 원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고려 말경에 몽고, 원나라 몽고를 또 들어왔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이 답보시기 형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뭐 간략히 알아두시고 자,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치한 것이 주심보시고 답보식은 기둥 사이에도 우리가 둔 것이 답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실내로서 그 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목조건물로서 주심보식은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우리가 요거 꼭 외우라 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이나 강릉 객사문 이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하십시오. 주심보식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답보식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답보식하고 자 이 주심보식은 네 가지를 외워버려. 그럼 답보식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만들어졌다 하면 이 공식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수사 무량수전에 대해서 자 거기 뭐 기둥 배치하고 뭐 명칭을 갖다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앞에서 뭐 우리가 내진주, 외진주, 평주 우리가 고주 이런 거 다뤘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옛날에는 부석사, 제가 배울 때는 그때는 부석사 무량 수준이었는데, 자,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봉정사 극락전이 되죠. 봉성과 극락전 수리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 때문에 이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부석사 무량 수준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축에서, 자, 이 조선시대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하고 이거의, 자, 절충식 형태하고, 그 다음에 입공식이 등장되죠. 입공식이. 그래서 새의 날개처럼, 입공식, 공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조선시대 때 등장되죠.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인 반면에, 고려시대 대표의 공포네이고, 조선시대는 절충식이나 입공식인데, 근데 여기서는 입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입공식. 그러면 절충식은 평양 보통문이었고, 입공식에 대해서, 자, 우리가, 경혜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공식은 새 날개 모양으로 공포를 갖다가 새 날개 모양으로 조각했다 해서, 새의 날개 모양으로 우리가 조각해서 붙여서 입공식이라 붙여진 거죠. 자, 그래서 입공식은 그래서 입공이 하나로 된 걸 초입공, 두 개인 걸 이입공이라고 하죠. 이입공. 그래서 구분을 간단히 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초입공형과 그다음에 거기 이입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입공, 새의 날개가 두 개 모양인 건 이입공, 그다음에 한 개인 게 자, 초입공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경북경의 경혜루가 대표적이라 했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궁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경북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에 대해서 이거 좀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요거는 이제 지방직 준비하는 분들은 좀 정리해 놔야 되지 않겠네요. 이렇게 봅니다. 자, 국가직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 궁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간략히 비교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6번에 다루고 있는데 주심보식,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만드는 주심보식은 강진의 무의사 극락전이라든지 예를 있는데 성주의 송광사 극락전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답포식은 여주 실력사 조사당이라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하고 대웅전은 틀립니다. 혼돈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그리고 봉정사 대웅전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포식 개념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보시고요. 봉정사 대웅전은 저겁니다. 답포식 됩니다. 그래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대문이 현재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데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숭례문이 이제 남대문보다는 이제 원래 숭례문이라 써야 되죠. 이 남대문이라 쓰면 안 되고 원래 정확히 남쪽은 아니잖아요. 남대문이. 그래서 숭례문이죠.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북궁의 건정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충식은 평양 보통문, 그 다음에 입공식은 많죠. 강릉 오죽헌이라든지 아니면 경혜루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의 조선시대 건축물에서 주심보식하고, 자, 그 다음에 답포식, 절충식, 입공식이 어느 건물에 해당되는지 그걸 포인트로 한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한국의 근대 건축에서는 근대 건축에서는 뭐 일제시대 건축 건물이죠. 그 몇 가지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건축. 그래서 보통 공공건축은 조선 총독부청사 서울에죠. 그래서 보통 이건 르네상스식입니다. 르네상스 조선 총독부.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체되가 없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역사, 경성역사 이제 서울이죠. 대형동 르네상스시죠. 이제 서울역 지금 KT역사 말고 옛날 뒤쪽에 이게 지금 KT역사 역사 지어지기 전에 있죠. 그 서울역 그것이 바로 경성역사 바로 현 서울역이죠. 그 부분에 거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신백화점이 있죠. 근대 합리주의 박길용이 설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참 저거 안에 보성전문학교고 알아두시고 보성전문학교 자 본관하고 도서관 그래서 요거는 고딩 양식입니다. 양식을 좀 정확히 해 놓으셔요. 그래서 요거는 고딩 양식이 된다는 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조선은행 조선은행이 바로 르네상스에 해당이 됩니다. 현 한국은행 본점 르네상스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은행 한국은행 본점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상업건축에서는 제1은행 본점이 르네상스였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작가적인 측면은 혹시나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작가적인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에서 김수근 씨 한번 알아두십시오. 김수근 씨. 김수근 씨가 뭐 나오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를 김수근 씨가 설계했으니까 그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한국사는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문제가 최근에 안 나올 수 있는 경향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간을 분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축 최근에 제4편 건축 설비편이 문제 배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편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을 치는 분들은 건축 설비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배분되고 있죠. 6문제까지 건축 설비편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 7급을 치는 분들은 보통 3문제 전후가 최근에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직 9급을 위해서 이 건축 설비편을 조금 6문제가 꽤 많은 문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축 설비편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국 건축사도 책 한 권이고 건축 설비도 책 한 권인데 한 권에서 한 문제 나올똥 말똥한 거하고 건축 설비하고 분류가 틀리죠. 국가직 9급은 6문제 가까이 출제되기 때문에 설비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건축 설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